네, 조경사에 들어가기 전에 우선 우리는 왜 조경사를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기 위해서 이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조경의 원초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는 정원은 인류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보면 어떻게 시원되었고 또 그것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러한 것들을 한번 정리해보는 시간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조경사의 학습 목표라고 하면 세계 각국의 정원 형태는 어떻게 다르며 또 왜 그렇게 서로 다른가를 발견하는 것이 이 주된 목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양의 3대 정원 양식이라고 하는 이태리 노단식 정원과 프랑스 평면 기하식 정원 그리고 영국의 자연풍경식 정원은 판이하게 서로 다릅니다. 왜 그렇게 서로 다른 정원으로 굳어지게 됐을까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형입니다. 이태리는 산악국가죠. 프랑스는 가도 끝이 없는 대평원 지역이 연속되어 있죠. 영국은 비산 비하의 지형입니다. 산이라고 해도 그렇게 높은 산이 아니고 평지도 아닌 나트막한 언덕이 연속되어 있는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경관 형성의 기본 요소인 지형이 서로 다른 거죠. 그리고 기후가 다르죠. 기후가 다르면 거기에 작용하는 식생들도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종교도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이슬람이 지배하는 중동 정원과 기독교 문명인 유럽 정원이 다른 이유도 종교에서 설명할 수가 있고요. 풍습 또한 그렇죠. 민족성 풍습 또한 많은 영향을 미치고 경제적 여건입니다. 잘 사는 나라와 그렇지 못한 나라도 부의 축적 정도에 따라서 정원의 형식도 달라지게 되어 있죠. 정치 사회적 제도 역시 그렇습니다. 민주국가냐 독재국가냐 이러한 제도적인 신분적인 차별 때문에 정원의 형태도 달라지게 되어 있고요. 이념에 따라서도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쉬운 예로 반만 년을 같이 살아온 한민족이 불과 70여 년 남북이 갈라져 살아오면서 북한이 보여지는 도시경관의 모습 또 서울의 경관의 모습이 완전히 다르죠. 이념이 또한 경관 형성에 정원 형태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미치는가를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술사조 또한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술사조라고 하는 것은 그 시대 정신이기 때문에 조경이 예술의 일원인 이상 시대 정신에 발맞추어 발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들을 뭉뚱거려서 우리는 문화라고 합니다. 문화라고 하는 것을 쉽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통틀어서 문화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한 문화가 차곡차곡 쌓여지면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그것이 꼭 역사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문화를 이해하려면 역사를 알아야 되고 역사를 통해서 문화를 읽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래 그림은 독일의 헤렌하우젠 정원의 모습이고 오른쪽 사진은 중국이 자랑하는 유원에 세워진 테오스의 모습입니다. 일본이 자랑하는 일본의 고산수 정원의 모습이죠. 또 우리의 장덕궁 후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배워서 그러면 어디에 써먹을 거냐? 현재는 과거의 결과이며 미래의 역사가 된다. 역사학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조경 설계를 한다, 시공을 한다 할 때 새로운 아이디어라고 하는 것이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질 수는 없죠. 역사를 통해서 조경 양식이 어떻게 변천되어 왔고 그 시대 사람들은 왜 그런 생각을 했고 그런 형태의 정원을 만들었을까를 파악을 하면 거기에서부터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아래 그림은 우리 학생들이 핀란드 헬싱키 대회에 그때가 2003년이었던가요? 그 참가했을 때 주어진 과제입니다. 이 과제를 가로 세로 7m 7m인데 이거를 하루에 6시간 동안 3일간 똑같이 만들어야 되는 것이죠. 이 패턴을 보시면 서양 정원의 기본 요소가 다 들어있습니다. 축을 중심으로 한 좌우대칭 배치에다가 기하학적인 형태 이런 것들도 그 근원을 따져보면 서양 사람들이 좋아하는 바로 인공적인 정형적인 정원의 모습에서 모티브를 따와서 현대에도 적용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형식과 양식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형식은 어떠한 일관성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반복되어 나타날 때 그것을 우리가 형식이라고 하고, 그런 형식들이 한 시대를 풍미할 때 우리는 그것을 하나의 양식으로 굳어졌다, 이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예, 이것은 목동에 있는, 서울의 목동에 있는 파리 공원입니다. 한불 수교 100주년 기념으로 만들어진 공원인데요, 한국적 요소와 프랑스적인 요소가 잘 어우러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죠. 여기는 에버랜드의 장미 페스티벌 할 때의 모습이죠. 이러한 것들이 현대에도 응용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에버랜드의 희원입니다. 한국 정통 정원의 모습을 변형시켜서 현대적인 의미에 맞게 재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세계의 정원, 조경사를 공부하는 것은 각국의 문화와 지리,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는 문화인, 교양인이 됨과 동시에 새로운 아이디어 원천을 삼자 하는데 그 중요한 목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꼭 깔아야 할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중간고사 전까지는 서양 정원을 강의할 것이고, 기말고사까지는 동양 정원을 이야기할 텐데, 서양 조경사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정원의 원형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또 서양 정원의 기본적인 형식은 어떤 것이냐, 또 서양 중세는 기독교 정원과 이슬람 정원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어떻게 다르냐 이거죠. 종교에 따라서 정원이 실제로 어떻게 다르게 만들어졌나 하는 것들도 흥미롭게 보시게 될 것이며, 르네상스 이후에는 서양 3대 정원이 어떻게 해서 발달하게 됐고 또 그 이유가 무엇인지도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19세기 이후에 산업혁명이 전개되면서 대중적 수요에 따라서 정원이 공원으로 바뀌게 되는 그러한 과정의 흥미진진한 얘기들이 진행될 것입니다. 동양정원에 있어서는, 동양정원은 한중일 세 나라에 국한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서양정원과 달리 동양정원은 자연 풍경식의 기저를 두고 있지만 한중일 세 나라가 또 어떻게 다른지, 또 일본 정원에서는 일본 고대 정원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 우리 선조들의 영향을 또 눈여겨보셔야 될 것이고, 또한 일제 35년을 겪는 동안에 일제가 파괴해버린 우리나라의 전통 조경을 되찾기 위한 노력도 해야 된다는 것, 또 우리 주변에 너무나 당연한 것이라 우리 것인 줄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실제 알고 보면 일본식 조경의 흔적들이 많다는 것, 이런 것들도 우리가 학습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부분. 예, 조경사를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스케일 크게 한번 놀아봅시다. 여러분들은 밤하늘에 별을 바라다 보신 적이 있습니까? 지금은 지상의 불빛이 워낙 밝아가지고 밤하늘의 별빛을 제대로 보기가 어렵죠. 게다가 공기도 탁하고 하니 더 그렇겠죠. 그런데 여름날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불빛이 없는 깊은 산중에 들어가서 하늘을 올려보면 정말 이 사진처럼 별이 쏟아진다 하는 그런 느낌이 틀린 표현이 아니라는 걸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이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저는 장대한 우주의 파노라마를 상상하게 됩니다. 지구는 초록별이라고 하잖아요. 우주에 나가서 인공위성이 찍은 사진을 보면 지구는 태양계의 한 별이죠. 그래서 이 지구가 생성된 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150년 전에 우주의 빅뱅이 형성되면서 우주가 생성되었다고 하고, 그로부터 약 100억 년이 지나서 46억 년 전에 태양계와 지구가 생성됐다고 합니다. 그러고서 단세포 생물이 탄생하게 된 것이 38억 년 전, 그리고 원시적인 형태의 삼엽충이라고 하는 고생물이 출현한 것이 5억 7천만 년 전, 육상식물 출현 4억 5천만 년 전, 공룡의 탄생이 2억 3천만 년 전, 포유류가 나타난 게 1억 6천만 년 전, 공룡이 멸종된 게 6,500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이 공룡의 멸종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영장류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영장류는 원숭이와 인류의 공통적인 조상이라고 봐야 되죠. 그랬다가 먼 인류의
조상인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지상에 출현한 것이 300만 년 전이라는군요. 그리고 두 발로 서는 인류가 출현한 것이 50만 년 전. 이 두 발로 서는 인류의 먼 조상을 호모 이렉투스라고 불렀죠. 이렉투스는 두 발로 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현생 인류의 먼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것이 20만 년 전이라고 하고, 현생 인류의 가장 가까운 조상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것이 불과 4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지도 보기를 좋아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 지도를 이렇게 탁 펼쳐놓고 보고 있으면 현생 인류의 가까운 조상인 호모 사피엔스가 출현한 것이 지금으로부터 20만 년 전 이디오피아 지역에서 출현했다고 하죠. 그 유골이 발견되었는데 여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 이름을 루시라고 합니다. 이 원시 인류가 지상에 출현을 해서 더 나은 살 길을 찾아서 흩어지기 시작한 것이죠. 서쪽으로 건너간 유럽 인종의 조상인 크로마뇽인은 4만 년 전에 그 유골이 발굴이 됐고, 동쪽으로 간 조상 중에 한반도에 들어온 공주 석장리 유적의 구석기 인류는 3만 년 전인 것으로 출토가 됐습니다. 그래서 또 일부는 계속 해 뜨는 동쪽을 향해서 걷고 또 걸어서 베링해를 건너 아메리카 대륙으로 들어갔는데, 이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것이 2만 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공주 석장리에서 아메리카 대륙까지 가는데 10,000년 걸렸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도 있죠. 그리고 또 계속 남하를 거듭해가지고 남아메리카로 또 건너갔고, 그 중에 일부는 아마존 밀림에서 아직도 살고 있죠. 우리가 인디오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아메리카 대륙의 아마존 인디오들이야말로 정말 강인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웬만한 사람들은 터 좋은 데 있으면 그냥 눌러 앉고 말 텐데, 끝까지 가보자. 끝까지 가본 사람들이 바로 이 아마존 인디오들의 조상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자 또 분파들이 나눠져 전 세계의 인류가 퍼지게 됐다, 이런 상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원시 인류들은 우리가 어릴 때 배운 바와 같이 수렵과 채취의 생활을 했었습니다. 수렵과 채취 생활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안한 상태죠. 아침에 눈을 뜨면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뭔가를 먹어야겠다. 힘이 약한 여성들은 열매를 채취를 했었고, 힘이 센 남자들은 모아서 사냥감을 포획을 하는 것에 성공을 하게 되면 그날 저녁 푸짐하게 먹지만, 그렇지 못하면 쫄쫄 굶어야 했겠죠. 이 아래 사진은 코끼리 떼를 노리고 있는 아프리카 부시맨들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직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죠. 이런 열매들은 여성들의 몫이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몽골 초원에서 양떼를 몰고 살고 있는 유목민들, 게르 유목민들이 또한 그런 사람들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를 우리는 야만의 상태라고 합니다. 미개해서 문화 수준이 낮은 상태다, 이런 것이죠. 왜 그런 거 아니?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먹을 것을 찾아서 헤매야 되고, 다 먹고 나면 또 다른 먹을거리를 찾아서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삶 자체가 고달프고 편안하지가 못했었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도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이야기 했죠. 거지한테 필요한 건 단 2가지. 동냥할 그릇과 숟가락만 있으면 된다는 거죠. 매일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 거추장스러운 가재도구 같은 걸 필요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되니까 야만적인 상태에서는 문명이라는 게 발달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랬다가 인류가 이제 정착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뭐 장대한 역사가 있습니다만은, 뭐 간략히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어느 날 수렵 채취 생활을 하던 어떤 야만인들이 어떤 지역에 열매를 다 따먹고 씨를 택택 뱉고 이동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그 다음 해에 그 자리에 와보니까 분명히 다 먹고 씨앗을 택택 뱉고 갔는데 그 자리에 새싹이 났다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농사 짓기의 시작인 것이죠. 인류로서는 그건 대단한 발견이었습니다.
씨를 뱉어서 땅에다가 버리면 거기서 다시 싹이 나서 똑같은 것이 복제돼 나온다는 것. 그렇다면 힘들어서 이동할 필요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culture라고 하는 이 말의 어원은 농사를 짓는다라고 하는 cultivate에서 유래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는 비로소 정착 생활을 하게 되고,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 이제 가재도구들이 발달합니다. 농사를 지으려면 온갖 도구들이 발달하잖아요. 지금도 우리 시골에서 쓰고 있는 여러 농기구들입니다. 이런 농기구들의 발명이 뭐예요? 곧 문화가 다양해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으니까 저장할 수 있는 장치도 마련을 해야 되고, 또 멀리 이동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모둠살이가 시작됩니다. 마을을 형성하고 한 자리에서 서로 도우면서 살아가게 되죠. 그렇게 되면 필연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이 나타나게 되고, 그것이 곧 빈부격차,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 제도로서의 정착, 이런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이죠. 이 아래 그림은 매우 독특한데요. 덴마크의 어느 마을의 모습입니다. 외적을 방비하기 위해서 동그란 울타리를 쌓고 사람들이 외벽을 향해서 집을 짓고 가운데는 공동의 생활 공간을 만든 그런 예죠. 이런 것들이 정착 생활이 곧 문명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정원이란 무엇이냐? 원시 인류가 수렵 채취의 야만 생활을 할 때는 정원이 필요 없었겠죠. 매일같이 이동하는데 무슨 정원이 필요하며, 밖에 나가면 자연 그 자체가 정원이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랬다가 인류가 정착 생활을 하게 되면서부터 소유의 개념이 생기게 되죠.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제일 먼저 뭘 합니까? 내 집이 경계가 어딘지 경계부터 먼저 획정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한정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definition, 즉 울타리를 친다는 행위입니다. 울타리를 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화적 행위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울타리를 치게 되면 울타리 안과 밖이 확연히 구분이 되죠. 울타리 안쪽은 내 땅이죠. 그러니까 내 땅은 내 마음대로 해도 되잖아요. 근데 울타리 바깥쪽은 내가 복속시키지 못한 외부 영역이 되기 때문에 저기는 내가 어찌할 도리가 없는 거죠. 원시 인류 같은 경우에는 울타리 바깥쪽은 야생동물들이 들끓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피할 데도 없는 아주 위험하기 짝이 없는 그런 곳이죠. 그런 반면 울타리 안쪽은 내가 안전하게 확보를 했기 때문에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줄 수 있는 곳, 편안한 곳, 이렇게 되죠. 그렇게 되면 이런 울타리 안쪽은 내가 여기를 어떤 목적으로든지 내가 필요한 목적에 따라서 이것을 가공할 수 있게 되잖아요. 그것을 좀 어렵게 이야기하면 순치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이야기하면 domestication, 길들이는 행위입니다. 이 땅을 내가 하고자 하는 목적에 맞도록 이 땅의 형질을 바꾸는 것, 길들이는 행위입니다. 이 아래쪽 사진 같은 경우는 울타리 안쪽을 갖다가 아름다운 정원으로 길들여 놓은 것이죠. 그래서 이 한정과 순치라는 개념은 정원을 설명하는데 아주 좋은 키워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정리하자면 1차적으로 정착생활, 농사를 지으면서부터 이 정착생활이 정원을 만들게 한 기본적인 전제가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울타리를 치고 영역을 확보함으로써 정원이 들어갈 수 있는 여지가 만들어진다는 것. 그리고 끝으로는 이렇게 울타리 치고 안전하게 확보된 이 영역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서 가공하는 행위로서 정원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정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처럼 처음부터 눈으로 보아서 화려하고 아름다운 것이 정원이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정원의 1차적인 기능은 작업 공간, 즉 마당으로서의 의미였습니다. 지금도 시골에 남아있는 이런 마당은 다용도 공간이죠. 가을에 추수를 하고 난 뒤에 곡식도 말리고 고추도 늘어놓고 하는 그런 공간으로도 활용되는 반면에 빨려도 늘어놓고, 또 사냥감을 잡아오면 마당에서 껍질 벗기고 내장 해체하고 고기 살점 발라내는 그러한 공간으로도 활용을 하죠. 그리고 결혼식을 치르거나 장례식을 치르게 되면 마당에 텐트를 치고 하객들을 불러서 대접하는 그런 기능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울타리 친 공간에 내가 확보한 영역을 나의 목적과 용도에 맞게
활용하는 첫 번째 사례, 즉 자극 공간으로서의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두 번째로는 이제 생산 환경, 즉 텃밭으로 기능이 바뀌게 됩니다. 지금도 시골에 남아있는 시골 뒷집의 뒷뜰에 텃밭은 여기에 상추도 심고 깻잎도 심어가지고, 물론 뭐 우리가 주식으로 먹고 있는 쌀이 완전 식품이긴 하지만 일부 부족한 영양소, 비타민 같은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채소를 심기도 하잖아요. 오늘날은 아파트에도 스마트팜을 만들어서 그런 용도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원의 두 번째 기능인 텃밭으로 기능이 되는 것이죠. 그랬다가 맨 마지막에 왔어야 우리가 알고 있는 보아서 즐겁고 화려한 연락 공간으로서의 정원으로 진화하게 된 것입니다. 이 베르사유 궁은 루이 14세의 절대적인 카리스마가 작용해서 100만 평이 넘는 이 넓은 땅을 화려한 정원으로 만든 것이죠. 정원의 어원을 살펴보겠습니다. 어원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어원이라고 하는 것은 옛날 사람들이 그 말을 만들 때 무슨 생각에서 그 말을 그렇게 정의를 했을까? 그것을 살펴보면 옛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에 담겨있기 때문이거든요. 우선 한자 문화권에 살고 있는 우리로서는 한자를 뜯어보면 한자에 마당정자가 있습니다. 이 마당정자를 설문해자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 설문해자는 청나라 때 강희제가 한자가 배우기 어려우니 어린 아이들에게 한자의 그 어원을 뜻풀이를 해서 한자를 쉽게 익히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일종의 백과사전 같은 겁니다. 이 설문해자에 보면 정은 정궁중야라고 했습니다. 궁중을 뜻하는 마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어에서는 코트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코트가 마당이란 뜻도 있지만 또한 이 법정이란 뜻도 있지 않습니까? 이 법정, 재판소 이런 것이죠. 이 법정의 정자도 마당 정자입니다. 그래서 이 마당 정자는 지붕이 없는 뜰이라는 뜻에서 비롯된 것인데, 이것이 나중에는 지붕이 뒤덮이게 됩니다. 그것이 처음에는 지붕이 없는 이 정자가 쓰였다가 지붕을 뜻하는 요 지붕음자 있죠. 이것이 덮어져서 이 마당 정자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변해가지고 뜻이 변해서 당계전, 집 앞에 집 계단 앞을 뜻한다. 또 당전 공지, 울타리가 둘러싸인 즉 건물 앞에 공지를 뜻한다라고 설문해자에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국에서는 이 정자를 아주 작은 규모의 정원을 뜻하는 의미로 쓰고 있습니다. 중국의 가옥은 기본적으로 사합원이라고 부르는 가옥 구조를 가지고 있죠. 사합원이라는 건 말하자면 미음자 모양의 주택입니다. 이 미음자 모양의 주택에 가운데가 뻥 뚫려져 있는 이런 구조, 사방이 건물로 둘러싸여져 가운데가 뻥 뚫려져 있는 이런 구조를 이 사람들은 요 마당정자를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이야기하면 이게 이제 마당인 것이죠. 말 그대로 아무것도 없어요. 건물로 둘러싸여 있고 가운데가 비어 있는 이런. 그 다음에 이것이 또 조금 더 진화하면 담원자를 씁니다. 이 담원자라는 것은 요 그림에서 보시면 사합원이 미음자 구조로 빈틈없이 짜여진 그런 가옥 구조라면, 여기서 건물이 뒤로 셋백되는 거죠. 셋백되면서 이런 부분에 공간의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이제 건물이 이렇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붙어 있다가 뒤로 물러나면서 공간이 커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이건 다시 말하면 가옥이 규모가 장대해진다, 더 넓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이런 빈틈이 생기는 곳에 꽃나무를 심을 수가 있죠. 적어도 그게 아니더라도 화분 몇 개 정도는 갖다 놓고 돌 몇 개는 갖다 놓을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이럴 때 중국 사람들은 이 원자를 쓴다는 겁니다. 그랬다가 가옥의 규모가 점점 더 커지죠. 커져가지고 건물이 있는 구조와 건물 바깥쪽이 이렇게 분리되는 정도까지 진화를 하게 되면 그때서야 비로소 이 원자를 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보면 이게 건물이고 일상생활을 하는 건물은 여기 있고 건물과 별도로 구획된 공터가 있는 곳, 이런 정도 규모가 돼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
마당 정해서 더 규모가 커지면 담 원자를 쓰고 거기서 더 규모가 커지면 이 정원 원자를 쓴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 설문해자에서 보면요, 이 글자가 참 재밌는 것이 한자는 상형 문자니까 네모난 울타리를 뜻하는 미음자 속에 이 원자가 과일이 주렁주렁 달려있는 모양을 본뜬 글자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면 네모난 울타리 안에 과수나무에 과수가 주렁주렁 매달려 있는 그 형상, 그게 바로 한정과 순치 아닙니까? 네모난 울타리는 한정이고 한정된 공간 내에 과수나무가 빼곡히 심겨져 있는 것은 순치를 뜻하는 거잖아요. 그런 정도 규모가 되는 것을 이 사람들이 이 원자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랬다가 정원의 규모가 더 커지면 이제 원유라고 부릅니다. 이 원유는 일반인들한테 이 원유를 붙일 수가 없어요. 적어도 천자라고 불리는 중국의 황제 정도는 돼야 됩니다. 이 원유를 뜻하는 글자를 잘 보시면요, 원유의 원자는 동산 원자지만 유자는요, 네모난 울타리 안에 온갖 게 다 있다는 뜻입니다. 울타리 속에 온갖 게 다 있다. 그러니까 황제 정도 스케일이 돼야 더 넓은 100만평이 훨씬 넘는 넓은 땅을 독차지하고 거기에 세상에 좋다는 걸 다 갖다 놨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그와 비슷한 의미로 보시면 포자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이 포자도 보면 공통적인 게 뭐예요? 네모난 울타리가 있죠. 네모난 울타리 안에 가운데 들어있는 거는 요 포자는요, 조울 포자입니다. 이 옛날 사람들은요, 조울 포자, 클 포자 이렇게 썼는데 옛날 사람들은 농경시대 때 큰 거는 다 좋다는 뜻입니다. 농경시대 때는 과일의 소출이 사과가 요만한 것보다 이따만한 게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 거는 좋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네모난 울타리 안에 큰 것이 들어있다. 다시 말해서 좋은 게 다 들어있다. 이 뜻에서 나온 거죠. 이것도 보시면 포라는 글자나 유라는 글자를 보시면 한정을 뜻하는 네모난 울타리가 있고 그 안에 포, 좋은 게 들어있거나 온갖 게 다 들어있다. 이런 뜻으로 글자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한자의 어원을 보시면 한정과 순치의 개념으로서 원, 포, 유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더욱더 놀라운 것은요, 영어 어원에서도 똑같이 살펴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정원을 뜻하는 영어는 가든, 독일어는 가르텐, 프랑스에는 자르댕, 이탈리아에서는 지아르디노라고 하는데 그 어원은 뭐냐면 고대 히브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쓰던 말을 갖다가 히브리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플러스 오덴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에서는 일정한 공간을 둘러싼다는 뜻입니다. 울타리란 뜻이에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정원의 울타리를 짓는 한정이라는 의미가 이 거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울타리 안에 오덴은 뭐냐? 오덴은 기독교에서 이야기하는 에덴과 같은 뜻입니다. 파라다이스란 뜻이죠. 그건 다시 말해서 뭡니까? 그는 한정의 행위고 한정된 그 땅에는 에덴 동산 낙원이 들어가 있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정확하게 보면 한자의 어원과 마찬가지로 기독교적인 사상이 들어있는 히브리어에도 보면 한정과 순치의 개념이 다 들어가 있죠. 그래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정원의 어원은 울타리로 둘러싸여 있고 인공적으로 통제, 변경, 조작된 이상적인 환경을 뜻한다라는 말이 어원에서 살펴보면 공통점인 것이죠. 그러한 흔적들이 지금도 남아있는데요. 여기는 원시 부족인 아프리카의 그 카메룬의 모포 부족이 살고 있는 집인데 여기는 일부 다처대가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일부 일처를 하는 가난한 사람들은 보십시오. 울타리가 여기 있죠. 그 울타리 안에 코트가 있고 그 다음에 살림집들이 마치 포도알처럼 이렇게 옹기종기 모여 있죠. 그런데 집안 살기가 좀 넉넉해지면 일부 다처를 하게 되는데 이 집에는 보십시오. 프린시플 와이프,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이 함께 살고 있죠. 여기에 보시면 한정과 순치의 개념이 그대로 다 들어있지 않습니까? 울타리를 둘러친다. 한정의 개념이 그대로 있고 한정된 공간을 용도에 따라서 첫 번째 부인, 두 번째 부인, 세 번째 부인, 그 다음에 부엌 1, 부엌 2 양을 돌보는 외양간이 있고 그 다음에
염소를 키우고 있고 그 집의 가장인 남편은 염소하고 반 잘라서 같은 방을 쓰고 있죠. 그라날이 이거는 창고죠. 곡물 창고를 뜻하죠. 예, 그래서 본부인은 집 가까운 정문에 가까운 데서 있고 둘째 부인, 셋째 부인은 구석에 있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을 보더라도 한정과 순치를 뜻하는 그 문화적 행위가 원시 부족에 여전히 남아 있는 것을 관찰하면서 흥미로운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